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나이 31살. 늦었다면 늦은 나이지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결혼 준비가 옛날보다 더 빡센 것 아니냐는 말이 참 많아요. 제 또래 자식을 두신 분들 중에 결혼을 시킨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도 제 말에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저 역시도 복잡한 결혼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준비 과정 역시도 재미있었다 할 정도로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도 하기 전에 신혼집부터 미리 마련해서 같이 살고 있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혹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함께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또 트렌드거든요. 아무튼 같이 살아도 못난 곳 하나 없는 제 예비 신랑. 결혼할 날을 엄청나게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사람과의 결혼이라는 축복을 앞두고 큰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사실 전 저희 엄마 나이대 어른들이 왜 그렇게 건강검진을 귀찮다고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꾸준히 검사만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장모님 사랑 좀 받아보자며 준비한 효도 선물, 건강검진으로 엄마가 암이란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위암 사기 판정으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니. 그래서 돌이켜보니 그간 전조가 없지는 않았더라고요. 엄마는 나이가 들어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을 입에 거의 달고 살았거든요. 그 덕에 엄마 집에는 항상 소화제가 구비되어 있었고요. 저 역시도 엄마가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니 친정에 갈 때는 항상 선물로 액체로 된 소화제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가곤 했어요. 소화도 소화였는데 거기다 최근 살이 많이 빠지셔서 저도 제 남편 될 사람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하지 않은 사람은 당사자인 엄마, 본인뿐이었죠.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된다면서 말이죠. 솔직히 엄마는 딸이 자식이라 그런지 건강검진 해라 해라 잔소리를 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 남편 될 사람이 총대를 메고 효도 선물이라며 건강검진을 준비했던 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길 그렇게 바랬지만 신은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는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고집을 부려서 챙겼더라면, 정기적으로 제가 가는 길에 같이 건강검진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엄마가 암이라는 말을 듣고 당시 저는 결혼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위암은 그래도 말기암 중에서는 5년 생존 확률이 높은 편에 속했으니 최대한 엄마 곁을 머물면서 엄마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죠. 하지만 당사자인 엄마는 그런 저를 말렸습니다. 자식이라곤 너 하나인데 내가 아예 못 움직이기 전에 딸 결혼식은 참석해야지. 그리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지. 이렇게 불효할 거야? 제가 그래도 엄마 아픈데 옆을 지켜야지 반발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하나 있는 자식 결혼식에 참석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잘 사는 모습 보고 싶다며 결혼식 준비를 그만두고 엄마 곁을 지키려던 저를 말렸어요. 그 말에 전 울컥하고 말았죠. 그래서 더 최고의 결혼식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픈 안색으로 혼주석을 지키는 모습에도 최대한 울지 않고 웃는 얼굴로 사진도 많이 찍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언니한테도 엄마를 최대한 곱게 꾸며달라 부탁을 해서 엄마가 누가 보면 내가 결혼하는 신부인 줄 알겠다 웃으며 농담하는 것도 들었죠. 하지만 딱 하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말기암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을 길게 갔다 오는 게 영 불안했거든요. 제가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전하니 다행히 남편의 배려로 신혼여행은 나중으로 미루고 엄마를 돌볼 수 있었어요. 결혼 후에는 회사도 그만두고 사소한 잡일로 프리랜서를 뛰며 엄마를 옆에서 보살필 수 있었죠. 이러니 제가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시모의 첫 생신을 맞게 됐는데요. 저희 집 사정 때문에 신혼여행도 못 갔고 제가 일을 그만두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 일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기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가정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제 이런 마음을 아시겠지요.
아무리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한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두 집안의 이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남편이 배려를 많이 해줘서 제가 엄마를 돌볼 수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시부모님이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해줬기에 저희가 결혼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래서 더욱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SNS에서 사람들이 예쁘고 맛있게 잘한다는 집을 찾아 떡 케이크도 주문 제작으로 마쳤고요. 막 결혼해서 아직 없는 살림이었지만 최대한 시모가 친구들 앞에서도 쪽팔리지 않도록 선물도 좋은 걸로 골라두었죠. 그 다음에는 고급 한우집에서 룸을 잡고 생신 축하를 드렸는데 시모는 아픈 저희 엄마와는 달리 아주 기운이 넘치는 모습에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해가 생기게 됐죠. 시모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고깃집을 가면 몇 번이고 시키는 탓에 자기네 집은 무한리필집을 좋아한다면서요. 이날도 시모는 어김없이 계속 새로운 고기를 주문하셨는데 괜스레 그 모습을 본 저는 갑자기 저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뚝뚝 흘렀죠. 그도 그럴 게 엄마는 위암으로 지금 항암 치료를 우선으로 받고 있었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거든요. 그러니 건강한 시모의 모습을 보니 괜히 엄마의 건강했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갑자기 시모가 우는 저를 보고는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퉁명스레 저한테 말하셨죠. 정희 너 지금 내가 비싼 한우 계속 시킨다고 돈 아까워서 우는 거니? 아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안 먹어. 숟가락을 저 보란 듯이 탁 소리 내면서 내려놓는 시모의 모습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청승맞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것도 내가 고기 추가시키는 딱 그 타이밍에. 내가 오해 안 하게 생겼니? 내 기분 좋을 날에 이렇게 초를 치니 내가 기분이 좋아? 어머님 너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저희 엄마가 생각나서 그랬어요. 절대 한우가 비싸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반론을 했어요. 정말로 시모가 고기를 더 시키거나 이런 일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났을 뿐인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 시모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내가 거기에 할 말이 많다. 환자 있는 집은 돈이 술술 새어나간다고 하는데 설마 너 우리 아들이 번 돈 다 거기에 넣고 있는 거 아니니? 우리 애랑 결혼하면서 일도 바로 그만두고. 절대 아니에요. 저희 엄마 들어두신 보험도 있어서 병원비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사람한테 신세만 지고 있지 않아요. 게다가 얘 말 들어보니까 지금 돌아가신 사돈도 암으로 그렇게 된 거라면서? 내 친구가 그러던데 암은 가족력이라더라. 설마 너까지 암 걸리는 건 아니겠지? 이미 제가 본인이 고기를 잔뜩 시켜서 돈이 아까워 온다 생각을 했는지 이제는 집안 이야기까지 끌어오는 시모. 말로는 우리 아들 호랍이 만들까 싶어서 걱정되는 소리에 하는 이야기다 하면서 말은 했지만 명백히 선을 넘는 이야기들이었죠. 당시에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당장의 상황이 시모가 말하는 것처럼 밖에서 보면 제가 남편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제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만 있자 남편이 단번에 선을 넘는 시모의 발언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시부 역시도 제 편을 들어주었죠. 내가 이 사람 보고 그러라고 한 거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얘 말이 맞아.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해. 아무리 그래도 사돈 돌아가신 얘기를 왜 이런 자리까지 와서 들먹거려?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지 눈에 다 보이는구만. 두 사람의 말에 저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을 느꼈죠. 이래서 다들 결혼해서 살고 싶어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저의 이런 노력에도 엄마의 상태는 계속 안 좋아져만 갔어요. 말기암이라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래도 잘 드는 약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자 했던 항암도 크게 효과가 있진 않았죠. 병원을 오가는 생활에 지긋지긋함을 느낀 엄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어. 네 아빠 병수발 할 때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알겠어. 그냥 내 집에 내려가서 지내고 싶구나.
엄마의 말에 저는 집에 돌아가 남편을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건강검진을 받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였죠. 아빠를 그렇게 보내놓고는 또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해서 세상에는 저만 남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저를 묵묵히 달래주었죠. 아마 이 사람이 아니라면 전 제대로 정신도 못 붙잡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엄마가 병원에서 태어나던 날, 저는 엄마와 함께 친정집에 내려가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남편 역시도 이런 제 결정을 따라주었죠. 의사 말에 의하면 이제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남편의 앞에서 이런 엄마의 상태를 전하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럼 그냥 당신이 내려가서 장모님 곁에 있어드려. 하나 있는 자식인데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옆을 지켜드려야지. 내 걱정은 말고 최대한 나도 도와줄게.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튼 저는 이런 남편의 말에 하던 일을 전부 그만두고 친정집에 내려가 엄마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옆을 수시로 오가며 혹시나 제가 힘들지는 않을지 가끔 교대도 해주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이 이대로 가면 힘들어질 게 뻔하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호스피스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암 환자에 대한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호스피스 제도를 활용하는 데 가게에 크게 부담은 되지 않았거든요. 여보, 그냥 호스피스 구하려고.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이렇게 가면 둘 다 지쳐서 힘들어질 것 같아서. 그래? 괜찮겠어? 장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난 괜찮은데.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더 길어지면 당신도 힘들어질 거야. 엄마도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 나랑 당신이 자기 옆에만 붙어있고 다른 생활도 못하는 것 같아서 신경 쓰이셨대. 남편은 조금은 탐탁지 않아 보였어요. 뭐랄까, 돈이 더 나간다 이런 문제보다는 본인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남편 마음은 잘 압니다. 그래도 엄마가 시한부라 하셔도 더 살 가능성도 있으시고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 남편이 지칠 거라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거든요. 뭔가 못마땅한 눈치는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 남편도 한번 알아본다고 하곤 집으로 올라갔죠. 그러다 하루는 제가 엄마를 위해 가정 호스피스를 구한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해 들은 건지 시모가 전화가 오더군요. 가정 호스피스 구한다면서? 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고향 친구가 호스피스 의사인데 어떠니? 신청만 한다면 얘한테 말해서 바로 너한테 연결시켜 줄 수 있는데. 시모는 자신이 말하면 이 의사가 잘해줄 거라면서 자기한테 말만 하라고 하는데 왠지 썩 시모의 말을 따르기 싫더라고요. 왜 앞전에 이미 시모의 인성을 어느 정도 엿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모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용이라 해도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더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게 되었지만 다들 그저 일을 하는 느낌이고 엄마를 제대로 봐주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두 번 오던 분 중에서는 인상이나 느낌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떻게 보면 까탈스러운 환자의 보호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한 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몇 번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통해 제법 많은 사람들과 만났지만 성실하게 엄마를 돌봐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시모가 말하는 가정 호스피스 의사분께 연락을 하게 되었죠. 당시에는 그래도 가족이 소개해준 사람이니 더 신경 써서 봐주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 소개로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언제부터 방문 가능하실까요? 아유, 이제야 연락을 주셨네. 저야 언제든지 가능하죠. 센터에 신청은 해두신 거죠? 그럼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아, 그럼 이번 주까지는 오시는 선생님이 있어서 다음 주에 뵙죠. 시모가 소개해준 호스피스 의사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나 가정 호스피스 의사는 가정 방문이 그렇게 잦은 편이 아니라는데 일주일에 적어도 2번씩은 꼬박꼬박 찾아와 주시기도 했고요.
첫 대면에는 긴장한 상태로 제가 엄마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걱정돼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진찰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니까 일단은 보호자분은 나가서 좀 쉬고 계시죠. 오히려 이렇게 옆에서 초조해야 하면 환자한테 더 안 좋으니까. 사실 호스피스라고 해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아픈 사람이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거니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이 엄마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약을 처방받거나 지금 상태를 진찰하는 것이 다였어요. 아니면 엄마가 필요한 것에 대한 상담을 나누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나마도 먼 거리를 이동해 병원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좋기에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를 선택했던 거고요. 아무튼 시모가 추천해준 가정 호스피스 의사분이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다른 간호사분들이나 자원봉사자분들도 방문을 해주시니 살짝 제 숨통이 트이긴 했습니다. 이전에 오롯이 엄마만 보고 있어야 해서 없었던 여유들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가끔 자원봉사자분이 함께 오시면 집과 어머니를 맡기고 잠깐 장을 보고 오거나 볼일을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서너 시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며 저의 사정을 잘 봐주셨거든요. 게다가 시모가 소개해준 의사도 혼자 올 때면 흔쾌히 저보고 잠깐 볼일을 다녀와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길게 자리 비우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모가 소개해준 사람이라 그런지 흔쾌히 알겠다 해준 것 같아서 괜히 시모에 대한 생각도 제 안에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았죠. 그렇게 한 3주쯤 지났을 무렵 엄마한테 선망 증세가 생겼어요. 호스피스 의사 말로는 고통을 줄여주는 약을 오래 먹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선망이 올 때마다 소리 지르고 뛰고 집에서 난리를 부리는 탓에 이웃과의 사이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아랫집 아주머니는 굉장히 예민하게 굴었죠. 저기요, 여기 혼자 전세 내고 살아요? 우리 둘째가 고3이라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서로 좀 돕고 삽시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절대 일부러 그러거나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아프다고 말하면 단줄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아프면 옆에 딱 붙어서 지켜볼 생각은 안 하고. 아무튼 다음에 또 이런 일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바로 경비실에 연락해서 조치 취할 거예요. 엄마가 발을 한번 구르기만 하면 쏜살같이 달려와서 세모눈을 하고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피해준 건 사실이니 저는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말을 하며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한참 예민할 고3이 있는 집이라는데 하지만 아랫집에서의 불만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장을 봐서 집에 올라가는데 아랫집 아주머니와 마주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지금 제정신 아닌 사람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우리 집 문을 그렇게 두드렸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는 분입니다. 집에 가정 호스피스 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해주고 계시고요. 지금도 선생님이 집에 계셔서 잠깐 나갔다 온 거라고요. 그럼 엄마라는 분 관리 좀 똑바로 하세요. 발 쿵쿵거리고 난리 피우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한다 치는데 남의 집 초인종은 왜 그렇게 눌러대요? 애 주의력 산만해지게? 제가 가급적 엄마가 자는 시간대를 활용해서 밖에 볼일을 보고 오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가 자기 집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호스피스 의사한테 물어보니 엄마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이제 하다 거짓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아픈 사람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요. 그러니 제가 아랫집 사람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좋게 볼 수가 없었죠. 아무리 집에 고3이 있다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일찍 볼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게 됐는데 방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오랜만에 TV를 보나 싶어서 엄마 뭐해요? 하고 반갑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전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큰 TV 소리에 인상을 잔뜩 찡그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 호스피스 의사라는 사람은 TV 앞 소파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코까지 골면서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저는 일단 증거는 남기자 싶어 녹화를 시작했고요. 한 2분 정도 찍었을까? 흔들어서 깨우자 싶어서 저기요 일어나세요 하고 의사를 깨웠는데 이 의사란 놈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깨우는 제가 귀찮다는 듯이 내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잖아.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순간 엄마가 선망 증세가 생긴 시점이 문득 떠오르게 됐죠. 이 의사와 만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무렵이라는 걸 말이에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대로 엄마를 깨워 엄마를 모시고 근처 병원을 갔습니다. 제가 이토록 부산스럽게 움직이는데도 그 의사는 잠에서 깰 기미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람을 믿고 그간 엄마를 맡겼다니 이번에도 저는 불효를 한 것만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료를 봐달라 병원 의사를 재촉하게 됐죠. 의사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얼른 진료를 봐주시더군요. 그런데 그 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약을 진작에 안 끊으셨어요? 이 약은 너무 오래 먹으면 별로 좋지 않은데?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진찰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처방해주신 약인데요. 제가 집에 호스피스 의사가 있어서 진단을 받고 있다 말을 했는데 그 의사가 이러는 겁니다. 진짜 의사망신은 제대로 시킨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만 보고 자기 증상은 이건데 하면서 찾아오는 거지. 환자 의심을 이렇게 키워버리니까. 그 의사 말로는 자격증이 있는 의사라면 선망이 생기기도 전에 약을 조절했을 거라 하네요. 그리고 말년에 가정 호스피스직을 신청해서 외근을 나가 시간을 때우는 몹쓸 의사가 있다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설마 했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진료를 발로 봤으면 그럴 수 있냐면서 차라리 멀지 않으면 자기가 괜찮은 병원을 따로 소개해주겠다고. 기가 찰 노릇이죠. 이 호스피스 의사란 놈이 엄마 봐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주 개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당장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죠.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어차피 시한부 인생이라면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상관없는 것 아니니? 그걸 왜 의사 탓을 하고 있어? 그 병원 의사라는 사람 말이 다 100% 정답이야? 아니, 지금 그분이 약을 안 끊은 탓에 저희 엄마가 선망 증세가 생기셨다고요. 정신적인 문제요. 엄마는 아플지언정 몸이나 정신은 멀쩡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소개해주신 그 의사 때문에 더 악화됐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어떻게 내 친구 잘못이니? 그리고 너 하는 말은 지금 내 친구가 전부 다 잘못했다 그런 말 하는 거니 지금? 가족이라서 내가 생각하고 추천까지 해줬더니 이제 보니 보따리까지 다 내놔라 하겠다 너? 오히려 자기가 소개해준 사람을 믿지 그걸 가족이 하는 말을 못 믿어서 다른 병원까지 갔냐고. 거기다가 그나저나 사돈 돌아가시면 어차피 그 집 빈집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그 집 좀 써도 괜찮지? 빈집 될 거면 까짓것 내가 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친구들 모임도 많은데 다들 각자 가정에서 모이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말이다. 딱 좋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소개해준 그 의사라는 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게 됐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집을 달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시모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쯤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가뜩이나 지금 신경 쓸 일도 많아 죽겠는데 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왜 엄마 집을 어머님이 탐을 내냐, 사람이 지금 아프다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아니 지금 화가 안 나고 백이겠어요? 하지만 시모가 얼마나 끈질기던지 하루 걸러 하루로 전화가 오면서 너 호스피스 의사 소개해준 사람 병원에다 민원까지 넣었다면서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하며 자신이 소개해준 의사가 자기 친구인데 자기 친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하냐고, 시모 본인이 우습게 보인 게 분명하다고, 좋은 일을 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래서 너희 엄마 돌아가시면 그 집은 어쩌게? 집 달라고 난리. 지긋지긋해서 화가 끝에 달한 날에 전화로 오지게 대판 싸우고 시댁에 발걸음도 안 한다 선포를 해버렸죠. 이런 상황에도 저는 열심히 엄마를 돌봤지만 끝내 엄마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실 때까지도 선망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는 나눌 수 없었죠. 상실감에 저는 남편이 옆에서 엄마 장례를 치르는 것을 도와주었는데도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남았다는 그런 생각에 엄마 영정사진을 잡고 펑펑 울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우는 저 대신에 장례식에 찾아온 손님들을 제대로 살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그런 남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넬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도 한 달.
저는 정말 사람처럼 살지 못했어요. 다시 돌아온 신혼집에서도 마치 귀신이 집에 있는 듯 지냈죠. 만약 이때 남편이 제 옆에 없었더라면 저는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남편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남편은 장례를 치른 다음 저에게 물었어요. 그래도 당신이 정신 차리고 장모님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늘에 계신 장모님이 그래도 편히 쉬시려면 당신이 잘 지내는 모습을 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하지만 전 남편의 말대로 할 수 없었죠. 친정집에 가면 엄마 생각에 더 슬퍼질 것 같아서 신혼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그래도 늦게나마 정리를 하자고 계속 말했는데 저는 버럭 화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좀 나아진 뒤에 혼자 알아서 할게. 당신이 뭘 알아. 세상에 혼자 남겨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남편에게 화를 낼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엄마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간 것이 시모가 소개해준 그 의사 탓도 있고 하니 괜스레 남편에게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그간 제대로 엄마를 돌보지 않았던 건 다 저였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제 마음 하나 간수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남편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쯤부터였을 거예요. 남편이 엄마 집을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말은 정신없는 저 대신에 일단은 집 청소도 하고 오래된 식기 같은 것들도 정리하고 간단하게라도 엄마 물건을 정리해준다며 그런 거였는데 제 눈에는 그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죠. 내가 놔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자꾸 그 집에 들락날락거리는데? 우리 엄마가 뭐 집에 꿀이라도 발라놨어?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이렇게 먼저 떠난 사람 보내지도 못하고 있으니 내가 답답해서 이렇게 나서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라니까? 우리 엄마야. 내 엄마라고. 분명 저는 놔두라고 했는데 굳이 본인이 한다고 나서서 자꾸만 친정집을 오가는 모습이 계속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거기다 남편만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전에 시모가 했던 말이 왠지 남편의 행동과 겹쳐서 보이는 겁니다. 당신도 우리 엄마 집이 탐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괜히 정리해주는 척하면서 그거 빼돌리려고? 대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가는 사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더 힘들어져. 내가 치우겠다니까? 내가 언젠가 치울 거라고 했는데 왜 자꾸 나서서 그러냐고. 대체 당신 집안 사람들 꿍꿍이가 뭔데?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남편은 그런 저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을 알아듣게 좀 설명해달라고 했지만 전 자세하게 말해주기 싫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저를 배신한 거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제 나름대로의 방어기제였던 거죠. 그래 알았어.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도 결국엔 화가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 냉전 중 아랫집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신혼인 건 알겠는데 남새스러워서 정말. 우리 둘째 고3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요. 세상에 애 보고도 부끄럽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집에 누가 있다고. 아랫집 아주머니의 말에 저는 의아했죠. 왜 아주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했냐 하면요. 하도 자기 집 초인종을 눌러댄다 해서 예전에 혹시나 제가 어디 외출이라도 한 사이에 친정집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찾아오면 꼭 좀 연락 좀 부탁한다고. 진짜 불편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엄마한테 해코지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제 연락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금에서도 이런 연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사람 거짓말하는 버릇도 고쳐놓자 싶어서 말을 했죠. 저기 아주머니, 저희 엄마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러세요? 참나, 저기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세요. 아니 그래, 그 집 아줌마 돌아가셨다는 건 소문 들어서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밤마다 그러고 있어요? 부끄러운 건 알아서 발뺌하는 모양이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집에 안 간 지 벌써 한 달은 넘었고요. 그 집은 지금 비어있는 집이라고요. 사람이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네. 그럼 내가 그 소리를 녹음이라도 해서 들려드려요? 세상 부끄러운 줄 알고 사세요.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래?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아랫집 아주머니 말에 이대로면 계속 도돌이표만 될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머니 말로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하필 그날따라 남편이 또 집에 없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전화하기 전에 전화와서는 오늘 회식 있으니까 새벽이나 좀 늦게 집에 들어갈 거야 하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화 온 아주머니는 지금 집에 누가 있다는 듯이 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남편이 회식이라고 밤늦게까지 자리를 비운 지금? 이건 뭐가 있다 싶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더군요. 설마 그럼 남편이 지금 엄마 집에서 누군가와 있다는 말인가? 하는 잡다한 상상에 저는 친정집에 내려갈 때까지도 제대로 정신줄 잡기가 힘들었어요. 운전대는 잡고 있었지만 까딱하다가는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정도로 말이죠. 그날 밤 혼자 엄마 집으로 간 저는 안에서 들리지 않도록 몰래 숨겨둔 마스터키를 사용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띠리릭 소리가 울려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안방에서 진짜 아랫집 사모님 말대로 남새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덕에 아마 제가 문을 여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죠.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나 그 소리가 큰지 밖에까지 다 들리더라고요. 이 자식이? 하는 생각에 현장을 덮치자 싶어 숨을 죽이고 들어가 문을 벌컥 열자 엄마의 침대 위엔 남편이 아닌 호스피스 의사와 시모가 있는 겁니다. 실오락이 하나 없이 말이죠.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도 놀라고 그 둘도 저를 보고 놀라서 나자빠지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너 어떻게 여기에? 세상에 지금 뭘 보고만 있는 거니? 어서 나가지 못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군데? 경찰 부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고 하니 의사가 제 친정집 비번을 알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호스피스 의사로 집에 방문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전 당장에 시모와 의사를 보고 경찰에 전화를 했고 의사와 시모는 112입니다 하는 소리에 정신을 찾았는지 그대로 저한테 달려들어서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그 둘을 막으면서 소리쳤죠.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있어요 하면서 집 주소를 불렀는데 그 덕에 엄마의 방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와의 소중한 기억에 정리도 못하고 그대로 남겨뒀던 것들인데 시모와 그 엉터리 호스피스 의사 때문에 다 어지러진 상태가 되었죠. 둘 때문에 제가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고 그러니까 또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난리를 칠 줄 알았는데 이번엔 눈치껏 조용히 있더라고요. 중간에 올라왔으면 또 그것만큼 동네 창피한 일도 없잖아요. 동네 소문낼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돌아가신 엄마가 이 근처에서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돌아가신 엄마를 욕할까 싶어서 조금은 걱정이 되긴 했거든요. 물론 건너편 집은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일단 그건 다음에 해결하자 생각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자 싶었습니다. 아무튼 제 전화에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고 저는 그런 경찰을 붙잡고 시모와 의사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리고 회식을 갔다던 남편도 전화로 불렀죠.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친정집으로 와. 당신 엄마라는 사람이 지금 감히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와서 보라고. 이때까지 솔직하게 전 남편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행동들이 제 의심을 사기 딱 좋았으니까요. 이 사태에 남편 역시 가담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을 했어요. 남편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렇게 남편을 부른 뒤에는 바로 시모와 한바탕 실랑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보든 말든 상관이 없었죠. 지금 당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이 정도 상황을 정리한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할 정도였죠. 돌아가신 사람 집에서 감히 이런 짓을 저질러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두 사람 전부 제가 안 봐줄 겁니다. 두 사람 당장 고소할 거예요. 얘야. 일단 진정하고 너도 우리 집사람 성격 잘 알잖니. 이 일 알면 어떻게 되겠어? 어?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은 네가 좀 넘어가다오. 아들도 오지 말라고 하고. 제가 왜요? 어머님은 제가 예전에 이 이상한 사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무시하셨잖아요. 어떻게 가족을 못 믿냐고.
네, 지금 보니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네요. 제가 더욱 단호하게 굴자 의사도 위기를 느꼈는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데 전 전혀 이 둘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제 부름에 불이 나게 달려와서 상황을 다 파악하고 말았죠. 남편은 제 엄마가 이런 짓을 했다는 것에 크게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내가 장모님 물건 정리하면서 이상하다 싶었어. 분명 어제는 탁자 위에 있던 것들이 화장대 위에 있고 그게 다 엄마가 이딴 짓을 저지르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어디 가서 내 엄마라고 하지 마! 아니 얘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둘이서 술 한 잔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니까. 절대 이번이 처음이야.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 한번 할 수 있잖니. 엄마, 사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 집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으면 애초에 이런 짓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실수라고요? 실수라고 치기에는 너무 증거들이 넘치지 않나요? 아랫집에서 들어온 민원은 또 어떻고요? 남편은 크게 화가 났고 시모의 가족이면서도 경찰에게 이 사람들 단단히 벌 주십시오 하면서 제 엄마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오히려 경찰이 더 얼떨떨해했어요. 보통은 제 가족을 먼저 감싸기 바쁜데 남편이 이리도 단호하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다 같이 경찰서로 향하게 됐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죠. 시모는 계속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남의 집에 들어와서 그런 짓을 해놓고도 억울하다는 말이 나오는 그 입이 아주 대단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바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시모와 의사가 한 것은 고인 능력도 해당이 되지만 이건 고소를 할 수 없는 영역이라 당시 제가 받은 피해 보상으로 이를 대신하려고 했죠. 결론만 말해드리자면 일단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대략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건 예전에 제가 시모와 했던 통화를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얘야, 정희야. 어떻게 시어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 큰 돈을 달라 하냔 말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나 이대로면 정말 집에서 쫓겨난다. 네 시아버지 성격 알잖니. 그렇게 아버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이런 일을 애초에 저지르지도 말았어야죠. 그리고 예전에 그 당당하던 태도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도 주게 된 건데? 왜 저번에 시모와 대판 싸웠을 때 말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까칠한 아랫집 아주머님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있었던 상황과 그 전부터 있었던 남세스러운 상황들을 다 설명해주면서 시모와 그 의사라는 놈이 사람도 없는 그 집에서 어떤 행각들을 저지르고 그걸로 인해 제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가 있었죠.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고인이 된 사람 집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밤마다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저희 애 한 명이 이제 고3 되는데 걔가 아주 시끄러워서 공부도 못하겠다고. 판사는 이런 증언들을 다 들었으니 두 사람에 대한 처벌이 더 강했던 거예요. 원래 정신적 피해 보상이 이렇게 큰 금액을 받기는 힘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결과를 듣고 시모는 본인이 1,500만 원의 돈을 저에게 줘야 한다는 사실들을 어떻게든 시부에게 숨기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제가 내용 증명으로 아랫집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 증언을 받아 주거침입 관련 내용을 싹 다 적어서 보냈거든요. 시부가 보라고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시모가 운도 지질이 없었는지 하필이면 그걸 또 시부가 본 거예요. 집에서 한바탕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부가 단단히 화가 나서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냥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아마 시모는 시부에게 조만간 이혼을 당할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다른 사람과 그런 외도를 벌인 사람을 더 이상 믿지 못할 것 같네요. 남편은 한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라는 인간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 것은 물론이고 그 대상이 저였다는 사실에 많이 실망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예전에 당신 대하는 모습 봤을 때부터 엄마한테 잘 탈렸어야 했는데 안 그래도 그 의사라는 놈이랑 무슨 오랜 고향 친구라고 자주 만난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어. 고향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유독 그 의사와 따로 뭔가가 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 남편은 시모의 외도 사실을 짐작 정도만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엄마라서 믿고 싶었다고 아무런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에서 남녀가 유별한데 친하다면서 늦은 밤까지 술도 마시는 친구를 하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거기나 예전에 저한테 하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었대요. 자기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언사를 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기분이 상했다고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말이죠. 전 그런 남편에게 괜찮아 하고 잘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모가 잘못한 일이지 이 사람이 잘못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 엄마의 선망 증세 때문에 다른 병원을 방문했을 때가 생각이 났죠. 왜 앞에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이 가정 방문한다며 외근 나가고 딴짓하는 몹쓸 의사가 있다 했던 말 있잖아요. 게다가 시모는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무런 관련도 없는 본인이 제 친정집을 모임 장소로 쓰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기도 했고요. 어쩌면 그 의사놈은 외근 나오고도 진료는 대충 봐준 다음에 제가 없는 틈을 타 시모와 놀러 다니고 했던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 엄마가 아랫집에 내려가곤 했던 거겠죠. 아무튼 시모는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 비워질 친정집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여러 편의를 머릿속으로 멋대로 계산하고 써먹을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전 일을 마무리 짓기 위해 친정집 아래에 사는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죠. 덕분에 일 잘 해결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집은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곤 고3 자녀를 위한 합격떡과 소고기를 선물로 놓고 왔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랫집 아주머님, 엄마가 선망증세 때문에 집을 나간 걸 발견하면 쫓아나가서 조용히 엄마를 집에 들여보내줬던 고마운 사람이었더라고요. 나도 집에 아픈 사람 있어 봐서 알아요. 그간 많이 힘드셨죠? 에휴, 가족이 그런 짓을. 솔직히 대놓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집안마다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튼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저보고 힘들겠다며 위로해 주셨는데 하도 예민하게 굴어서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시모는 지금 시부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이혼 소송의 시작과 동시에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단칸방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호스피스 의사란 사람 있죠. 안타깝게도 의사 자격증 박탈은 못 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이죠. 의사한테 자격증을 뺏는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일 때문에 그 주변에서는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이제 서로를 위로하며 어떻게 잘 지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전에 못 간 신혼여행을 위해 동남아 휴양지 여행을 예약했고요. 저도 그렇지만 이번 일로 남편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으니 마음도 조금 쉬어갈 겸 여행을 하려 합니다. 세상 만사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지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곤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정신만 바짝 차린다면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도 주변에 있을 것이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긴 이야기인데 재밌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큰 복수는 아니었지만 나름 복수를 다 해주고 나니 저는 지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